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한국경제TV 힌트 계좌 수익률 1위 이상로입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마다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투자 전략 리포트를 발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시황 전략이라든지 또는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현재 이 변동성 큰 시장을 저하고 함께 즐겁게 그리고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피지컬 AI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피지컬 AI 분야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기업들까지 총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른 종목 리스트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강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 왜 이 로보틱스 시대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인싸들, 최근 들어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피지컬 AI,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들을 현재 세계적인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우선 젠슨 황 CEO가 했던 발언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AI에 대한 다음 단계는 피지컬 AI다 라는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봇은 가정 서비스 산업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샘 알트만, 오픈 AI를 만들었던 대표이사인데요. 자, 인류는 이미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섰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분인데, 자, 사티아 나델라라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AI에 대한 출력을 물리 세계로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물리 세계라는 것은 실제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기술, 이런 AI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을 동반한 것들을 물리 세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젠슨 황이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의 정의승 회장과 함께 치킨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 토픽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내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었는데, 자, 로봇과 제조와 자동차 이 3대 산업이 결합하는 그런 회동에 대한 순간을 우리 전 국민들이 다들 보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임금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임금의 약 1.5배 정도 수준으로 더 높은 임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런 공장에 대한 자동화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 4.5일제를 위해서라도 이런 피지컬 AI 시장은 빠르게 우리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1월 2일 날 기사였습니다. 2025년도 1월 2일에 이 샘 알트만이 계획하고 있는 바를 밝히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 채용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바로 2025년도 1월 달에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그 챗GPT가 언제 공개됐는지 아십니까? 2022년도 11월 달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 약 3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AI에 대한 기술적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얘는 한글은 잘 못해. 영어로 써야지만 좀 더 빠르게 응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 챗GPT는 한글도 능통한, 그리고 빠르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결과를 도출해 주는 그런 부분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 오픈 AI는 상당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따른 결과도 조만간 상당한 기술적 발전이 우리 눈앞에 도출될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인류는 편리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AI가 생기기 전 시장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수밖에 없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 AI를 넘어서서 피지컬 AI 시장으로 점점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미리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젠슨 황인데요. 젠슨 황이 최태원 회장과 함께 물리적 AI로 확장하겠다. 코스모스 같이 하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2025년도 1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코스모스가 뭘까? 자, 우리가 이 코스모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합리적인, 정제된 또는 질서 있는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대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카오스라고 하거든요. 카오스는 혼란, 혼돈, 어지러운 이런 뜻이죠. 근데 왜 여기에서 이 젠슨왕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젠슨왕이 있고 보면 로봇들이 조금씩 다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도 명령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내추라 로보틱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손을 앞으로 뻗어봐 하면 앞으로 뻗어 손을 이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손을 앞으로 뻗어봐라고 명령어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끼리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회사에 대한 플랫폼은 지금 각각의 방식대로 이 로보틱스 사업에 뛰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젠슨왕이 바라볼 때는 이것은 카오스, 혼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가 정돼지지 않고 뭔가에 대한 공통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 세계 인구를 만났을 때 가장 대표적인 소통이 되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러면 그 영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대부분 그 단어를 알아들어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에 대한 부분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가지에 대한 단일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공통된 언어를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이 코스모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젠슨왕은 이 코스모스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 GPU와 AI 플랫폼까지 수직 계열화, 엔비디아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GPU 시장, AI 칩에 대한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약 90%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GPU를 만드는 회사,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엔비디아 말고도 인텔도 만들 수 있고 또는 AMD에서도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엔비디아입니다. 자, 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 90%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성능이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성능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플랫폼을 현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플랫폼이 뭐냐 하면 바로 쿠다라는 플랫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쿠다라는 플랫폼은 우리가 GPU를 AI를 만들 수 있는 AI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더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쿠다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GPU를 지난 시간에도 배우셨지만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 주는 작은 하나하나의 GPU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플랫폼으로 완성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쿠다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이런 쿠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 GPU 시장에서 AI를 만드는 플랫폼의 90%를 바로 이 젠슨왕 엔비디아가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젠슨왕은 피지컬 AI 시장을 갔을 때 이 엔비디아가 차지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의 90% 이상을 본인들이 가져가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 이 젠슨왕은 피지컬 AI 시장은 반드시 온다. 대신에 그 시장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 시장에 대한 플랫폼, 두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지컬 AI 시장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피지컬 AI 관련된 기업들을 미리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젠슨왕이 공개했던 이 로봇 플랫폼 코스모스. 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로봇들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로봇은 형체가 다들 다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로봇들에서 하나의 단일화된 공통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자. 그게 바로 이 코스모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드린다면, 자, 제어를 할 수 있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가 공급을 하고, 대신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부품에 대한 공급을 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 자, 가장 먼저 어떤 나라 떠오르십니까? 바로 중국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사이가 어떻다? 지금 상당히 벌어져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또 어디가 있을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대량 생산 체제를 이용을 해서 로봇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는 피지컬 AI 시장을 이끌어내겠다. 대신에 두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우리가 만들게. 이 말을 지금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하고 있고 세상은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샘 알트만은 어디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샘 알트만의 경쟁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업도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죠. 이 엔비디아가 찾아온 이는 제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테슬라도 뛰어들고 있고 샘 알트만도 뛰어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제어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대신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한국은 구동기라든지 센서류라든지 이렇게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피지컬 AI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챗 GPT, 바로 이제 AI의 원리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앞서서 GPU와 CPU의 차이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었는데, 자, CPU는 하나의 객체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객체가. 그러면 I am a student라고 하면 이 I am a student에 대한 부분 자체를 통일해서 하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자, GPU 같은 경우에는 이 I am a student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체적인 것을 한 번만에 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얘는
I라는 것을 하나가 받아들이는 거고 M이라는 것을 하나가 받아들이는 거고 A라는 것을 또 하나가 받아들이는 거고 student라는 것을 또 하나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쿠다라는 거고 그 쿠다를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코스모스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AI에 대한 부분 자체를 현재는 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자체도 이런 GPU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전 세계 리더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들인 거고요. 자, 이런 과정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현재 앞서 보셨다시피 AI에 대한 성능과 피지컬 AI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I am a student라고 했을 때 I라는 것을 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너희들이 될 수 있고 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튜던트라는 것도 학생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또는 무직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또 늘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모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이런 많은 빅데이터들을 만들어내서 이런 피지컬 AI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게끔 만들어내는 역할을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피지컬 AI에 대한 이런 개념 정리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잡고 가겠습니다. 자, 피지컬 AI라는 것은 AI가 현실 세계에서 지금은 생각만 하고 우리한테 그 답변만 해줘요. 내가 뭔가를 물어서 자료를 정리해줘 하면 자료를 정리만 해주고 컴퓨터를 출력시켜 줍니다. 그죠? 그렇지만 피지컬 AI라는 것은 AI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형태를 뜻하는 거예요. 야, 앞에 나에게 물을 한 잔만 갖다 줘 했을 때 피지컬 AI가 물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 또는 나에게 스마트폰을 갖다 줘, 청소해 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피지컬 AI가 된다는 거죠. 물리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행태를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리적 AI도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인 거고, 자,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이 피지컬 AI라는 것에 들어가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드론이라든지 또는 도심 환경교통도 결국에는 AI를 활용한 방법이니까 이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업 로봇, 협동 로봇도 여기 안에 개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 피지컬 AI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의 카테고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 AI라는 것은 LLM, 바로 거대 언어 모델과 그 로보틱스 사업과 그리고 센서에 대한 다방면의 이런 센서류를 합쳐낸 것을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LLM, 거대 언어 모델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오픈 AI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센서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한국 기업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피지컬 AI에 대한 3요소를 나눠서 본다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명령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이 두뇌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성능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성능 자체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앞서 봤던 것처럼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축적시키는 거고 GPU에 대한 성능을 엄청나게 올려내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명령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LLM이라든지 행동 모델이라든지 또는 시뮬레이터가 바로 이 명령 플랫폼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동력 장치라는 것은 근육, 사람에게 움직임, 뼈와 근육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 모터나 감속기나 배터리나 파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력 장치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서브 모터는 뭐냐 하면 정밀한 움직임을 해줄 수 있는 모터입니다. 자, 옛날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종이를 잡는다 또는 이제 스마트폰을 잡는다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힘을 사용해서 잡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을 세게 잡으면 구겨질 거 아닙니까? 그죠? 대신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에 대한 세기로 잡아도 됩니다. 그렇게 좀 더 정밀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모터를 우리가 이제 서브 모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감각, 센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카메라라든지 또는 레이더, TOF 또는 IMU 또는 폴스 센서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센서류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 사람이 느끼는 오감이 있죠. 뭐 촉각이라든지 또는 후각이라든지 또는 청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로봇에게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이 피지컬 AI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센서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반드시 필요한 동작들이 바로 이 센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피지컬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표 3개 놓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런 명령 플랫폼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연 미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상당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표가 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기술적 격차가 많이 벌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2022년도 11월 달에 챗GPT가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AI 시장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후발주자들과 선발대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기술적 격차를 따질 때 우리가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따라잡기 힘든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 명령 플랫폼, 바로 두뇌에 대한 역할은 현재는 미국 회사들이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에서 이 명령 플랫폼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피지컬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플랫폼에 대한 역할은 미국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AI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AI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인건비도 그렇게 비싼데 과연 이 회사들이 대량 생산을 해서 부품류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센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자, 동력 장치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이 이 동력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세 나라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센서류는 어떤 나라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도 바로 한국입니다. 자, 일본과 한국이 상당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자, 왜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왔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 것 같습니까? 자,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피지컬 AI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력 장치와 센서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국산화율에 대한 부분과 로봇 부품별 일본산 비중 및 수입액에 대한 부분들인데, 앞서 봤던 이런 동력 장치에 대한 부분에서 일본이 엄청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돈이 되는 사업이 어떤 분야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크게 나누면 구동부와 센서부, 제어부, 소프트웨어로 나눴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제어부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구동부와 센서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차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산화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구동부에 대해서는 국산화율이 약 15%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센서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 27% 정도가 현재 수준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국산화율이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주요 특허 출원 비중을 보면 많은 로봇 전 세계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권이 가장 많은 곳이 HDS사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베테스코, 그 스미토모라는 기업이 전 세계 특허권에 대한 부분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HDS나 나베테스코라든지 또는 스미토모가 바로 일본 기업들입니다. 자, 일본이 전 세계의 특허권을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한국이 유리하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 HDS사라든지 나베테스코라든지 또는 스미토모 같은 경우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기가 2022년과 2023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특허권들이 현재 만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이 만료 시점에 맞춰가지고 국산화 노력을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실제로 최근에 움직였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시장에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국산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근에 SPG 같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왜 나왔을까? 그 기업이 국내에서 정밀 감속기 부분의 1등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DIC라는 기업도 급등 나왔어요. 그 기업도 전기차 감속기 부분의 1등 기업입니다. 그만큼 부품류에 대해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소리 소문 없이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리 소문 없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지컬 AI 관련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밸류 체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총 밸류 체인 자체를 제가 한번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LLM 플랫폼에 돈을 벌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센서류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모터 및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자, 부품 및 로봇 본체에 대한 부분에서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및 현장 배치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업들은 어디에 속할까? 그런 기업들은 바로 이 서비스 및 현장 배치 시스템 구축,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부품 및 로봇 본체, 모터 감속기는 바로 우리가 부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품용은 이 모터 감속기, 로봇 본체, 이 분야가 바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센서류는 바로 감각 관련된 부분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과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점유율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분석을 해보니, 자,
미국이 플랫폼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미국에서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을까? 피지컬 AI를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안 되냐 보니 우선은 원자재에 대한 공급 자체가 미국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재 분야를 보니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데 대신에 부품에 대해서도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립 능력만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부품들을 다 모아놓고 뚝딱뚝딱 완성품을 만드는 거는 잘하는데 부품도 없고 소재도 없고 원자재도 없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걸 다 갖추고 있는 중국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보면 미국 혼자서는 이것을 다 해낼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나라가 붙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주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들어가주게 된다면 이런 소재 분야라든지 부품에 대해서 중국을 넘어설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글로벌 로봇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로봇을 보면서 지금 돈이 되느냐, 과연 좋은 실적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이 현재 매출이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두산 로보틱스 매출이 높지 않죠. 고평가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유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메가 트렌드에 대한 3요소. 첫 번째로 생활의 편의성이 동반되어 줘야 됩니다. 내 생활이 편해졌느냐? 이것 때문에 내 생활이 편해졌느냐? 자, 두 번째는 시대적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뭔가에 대한 시대적 혁신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후발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실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벌써 실적이 좋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에 대한 혁신 산업이 아니죠. 스마트폰이 처음 발표가 되었을 때 스마트폰에 대한 실적이 좋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1년, 2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편해지고 아, 이게 정말 기술적 혁신이다 생각했을 때 실적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매를 함으로써 따라오는 거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로봇도 이것이 내 생활에 들어오면 좋겠다. 로봇 청소기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내가 편하더라.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나를 대체해 줄 수 있는 피지컬 AI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후발적으로 실적은 동반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로봇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한 상승세를 2034년도까지 높일 수밖에 없다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국내에서 보면 정밀 감속기 1위 기업이 여기에 나오는 이 SPG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 SPG라는 기업이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감속기라든지 모터 관련된 부분을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이 현재 매출액을 보더라도 매출액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자, 2024년도 분기별로 제가 지금까지 실적을 비교를 해봤는데 매출액이 2024년도 3월 달에는 978억대였고요. 대신에 2024년도 6월 달에는 1000억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도로 넘어와서 3분기 실적이 840억대입니다. 오히려 실적에 대한 매출액이 조금 더 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영업이익은 31억대여서 현재는 이제 40억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매출액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좀 더 늘었다. 한마디로 마진폭은 좀 더 개선되었다라는 거죠. 많은 이 감속기를 만든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고 대신에 이것이 고부가 가치군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마진이 조금씩 확대되는 시점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라는 섹터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따져보니까 우선은 뭐가 들어가줘야 되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센싱 시스템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센싱 시스템이라는 것이 카메라든지 또는 이제 각종 센서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그걸 따져보니까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이 약 30개에서 40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당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비중이 약 5개에서 8개 정도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IMU에 대한 부분이 약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럼 감속기는 얼마 정도 들어가줘야 되느냐? 감속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관절, 꺾이는 관절을 우리가 감속기라고 합니다. 이 감속기는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대한 감속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어림잡아도 약 200개 정도는 한 로봇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부품류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증가를 맞춰가지고 출하량이 증가가 되는 거고 나중에 부품주에 대한 실적까지도 연결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실적까지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번 시간에 저하고 같이 이 피지컬 AI와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실적이 바뀌는 기업들을 본다면 미리 여러분들이 시장을 선점하실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류가 이만큼 많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로봇 제조에 대한 밸류 체인 경쟁력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플랫폼 분야와 모터 감속기, 센서 대량 생산으로 봤을 때 크게 본다면 우선은 플랫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WS 정도에 대한 티어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국과 일본은 조금 처져 있기 때문에 B를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보다는 좀 더 앞서 있고 대신 미국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A에 대한 등급을 줬습니다. 자, 그럼 모터 감속기 분야, 바로 이 동력 장치 분야를 보니까 미국은 너무 힘들어요. 미국 내에서는 생산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C를 줬고요. 대신에 한국은 A, 그리고 이 모터 감속기에 대한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S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모터 감속기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적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A를 줬습니다. 대신 센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막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 S 등급, 대신 일본과 중국은 A 등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신 대량 생산, 그러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가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미국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미국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미국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죠. 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S 등급이 될 수 있고요. 일본도 생각보다 대량 생산에 약합니다. 자, 대신 중국은 이런 또 대량 생산에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은 자체적인 부분에서 생산도 가능하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예요. 나라입니다. 다만 한국은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되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미국은 플랫폼은 되는데 나머지는 다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믹스를 하면 좋을까? 미국의 플랫폼을 한국에 입히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플랫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미 간의 로봇 플랫폼에 대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특집 영상을 하나를 올렸었는데 이것도 한국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나왔던 것이 한국 기업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정밀 기계, 금속 가공, 센서 카메라, 산업 자동화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피지컬 AI 시장에서 엄청난 발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국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그룹을 대표적으로 보면 우선은 대기업에 대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20년대 초반에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요.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런 로보틱스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현재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고, 로봇에 대해서 다양한 활용이 현재는 또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최근에 보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큰 식당들을 가보면 이렇게 이제 서빙 로봇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빙 로봇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생활의 서비스형 로봇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런 로봇들도 우리는 현재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자, 이런 곳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는 거고, 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 먹거리라고 이런 로봇 산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해서 볼 때 중요하게 보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것인가를 본다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런 로봇에 대한 원가 비중을 따졌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자, 감속기 분야와 모터, 그리고 제어 장치 분야,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제어 장치 플랫폼에 대한 역할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보고, 나머지 남아있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쪽은 바로 이 감속기 분야와 서브 모터, 정밀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분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감속기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절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관절에 해당하는 기업에 만들 수 있는 작은 관절을 만드는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HDS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현재는 HDS라든지 스미토모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현재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만들고 있고, 이 부분 자체를 현재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SPG라든지 또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SBB테크 같은 기업들이 이 하모닉 감속기를 국산화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는 것은 좀 더 이런 감속기가 큰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형 감속기가 아니라 큰 쪽을, 큰 관절에 해당하는 쪽을 이제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RV 감속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산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위아입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이 자동차 현장 학습을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자동차 시트를 이 기계가 찝어서 자동차 안에 넣는 것을 제가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다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감속기가 활용되는 예를 보니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건 T-로보틱스의 그런 이 로봇인데요. 요거는 현재 이런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케이크 위에 보면 이제 데코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데코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로봇팔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관절마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HDS 감속기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현대위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성 기어 감속기는 이제 다관절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속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현대자동차 그룹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앞으로 이런 피지컬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을 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감속기인데 이거 전기차용 감속기를 뜻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메라도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카메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카메라를 볼 때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을 뽑아온다면 앞으로도 이런 카메라 활용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비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카메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또는 카메라 센서에 대한 부분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아놔 봤습니다. 그럼 LG이노텍이나 또는 삼성전기, 파트론, MC넥스, 캠시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미지 센서 관련된 기업들이 옵트론텍이나 픽셀플러스, 동원하나텍, 자화전자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활용도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과잉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 간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시점이지만 그만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카메라 관련주들이 낙폭과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서 관련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상 이미지인데요. 그만큼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런 로보틱스 공장에 대한 부분에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센서류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의 감각에 해당하는 센서류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바로 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입니다. 앞서서 카메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센서류도 그렇고 계속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는 이런 부품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자, 두산 테스나나 픽셀플러스, 이미지스 또는 이제 어보 반도체, 하이비전 시스템, 트루엔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센서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 삼성 SDS가 구축해 놓은 물류 자동화 공장입니다. 실제 이 물류는 자동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삼성 SDS라든지 또는 V원텍,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런 V원텍 같은 기업들은 자회사가 지금 현재 미국의 또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는 포스코 DX가 있고 두산 그룹에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 그룹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중간중간에 실질적으로 한국이 또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정밀 가공 또는 기계 분야에 대한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SPG나 삼익THK, 두산로보틱스, DIC, YG1, 또는 코닉 오토메이션, 고영테크놀로지, 해성의 DS, TPC 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관련해서도 뭐 기업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 강의도 준비해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좀 더 선별해서 요 기업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유선으로 꼽아가지고 진행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무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고, 그럼 그런 무선을 이용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2차 전지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도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워 및 기타 부품. 요거는 중국 로봇인데 배터리를 본인이 직접 끼웠다가 뺐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파워라든지 부품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 그리고 젠순왕 대표이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동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피지컬 AI 시장에서 엄청난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에 대한 미래를 젠슨왕 CEO가 한국에서 그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오른 종목 쫓아가시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저하고 미리 한번 선점해 보시는 전략으로 맞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로보틱스 관련된 분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투자 전략 리포트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잘 이겨내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시장 변동성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원리 원칙을 지키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이 신청하셔서 앞으로도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부 같이 하시길 바라고, 자, 다음 시간에 도전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